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의학계 쪽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에 병원에 보면은 노년내과가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뭐 생로병사 하면은 뭐 인간의 순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은 누구나 좀 기왕 뭐 나이 먹고 그렇게 갈수록 좀 더 건강하고 예, 좀 기분 좋게 안 아프고 그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소원이 아닐까요? 맞아요. 피할 수 있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피하고만 싶은 게 바로 병이죠. 맞아요. 자, 오늘은 정말 피하고 싶은 노인성 질환이죠. 특히 치매, 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 학술 단체입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환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광대학교 신경과 교수로 있는 석승한이고요. 동시에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네. 뭐 몸담고 계시는 이 대한노인 신경의학회.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들의 전문 학술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신경 이런 신경계 질환 예방, 네. 또 연구, 그다음에 이제 노인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조언을 하기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는 전문 학술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인 의료에 관련된 정책이죠? 그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회장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기 보면 의과대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과 교수시고 또 노인신경의학 회장뿐 아니라 노인의학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활동들인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뭐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서 진료도 하지만 예. 그 이후에 과정에서 저희 대학에서 위탁한 노인 전문 병원의 병원장으로 10년 이상 재직을 하고 병원을 경영한 경험을 갖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질환 환자를 많이 돌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치매와 관련된 모든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중앙치매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중앙 치매센터의 네.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네. 기타 뭐 지역사회에서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단이라고 하는 연구 교육 단을 구성을 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뇌졸중과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네. 정말 활동을 많이 맞아요. 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참 계시네요. 의료 분야에서 네. 많은 노력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첫인상이 사람이 중요한데 얼마나 너무 이게 예, 피부 미남에다가 네, 피부 미남이세요. 자상해 보이시고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느낌이셔서 네. 시니어분들이 정말 믿고 예,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곧 시니어가 됩니다. 네, 정말요? 보기보다 네. 젊게 보이나요? 너무 젊어 보여요. 당연히 일단 젊어 피부 보이세요. 나이가 피부 굉장히 미남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피부 미남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종종 들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네. 센스까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네. 회장님 보고 인상이 너무 좋아서 네. 예, 우리 저 푸근한 우리 저 맞아요. 큰형님 삼촌 같기도 하고 큰형님 네.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이제 의료 기관 단체 뭐 네. 협회에서 이렇게 의료 일을 보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의학 계통 쪽에서도 노인 의학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게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것은 제가 신경과 의사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사실은 그게 계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경계 질환이 물론 젊었을 때 생기는 병도 있지만 네. 상당수는 노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이 많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뇌졸중 치매, 네. 그다음에 파킨슨병, 기타 뭐 다른 말초신경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저는 제 주 전공이 오히려 그 치매 예방, 뇌졸중 예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장년 이후에 네. 특히 발병한 이후에는 노인들을 진료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가운데 어르신들을 더 잘 진료하려면 노인의학과 또 노인의학과 관련된 여러 네. 다른 분야 또 노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대학에서 공공 노인 전문 병원을 위탁을 할 때 제가 한 10년 이상 병원장으로 네. 일을 하면서 네. 주로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또는 외래에 오는 환자들이 치매, 파킨슨 또 뇌졸중 환자들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부터 네. 전공을 선택한 것부터가 이제 인연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학생 때는 사실 그냥 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네. 제 돌아가신 모친이 뇌졸중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렇군요. 예. 병을 앓고 그러셨어요. 네.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선친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같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네. 과를 선택을 할 때는 네. 신경계 질환을 공부하고 진료를 하는 과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네. 그런 히스토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쭉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런 이유가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해주셨군요. 네. 자, 다시 또 학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2006년에 이렇게 출범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사실은 뭐 2000년도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설설 네. 이제 네. 시작되던 그때, 시기고 그때부터 그랬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저희 학회가 우리도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신경계 질병 예방 예. 또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학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 모임을 오랫동안 했고요.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 저희가 정식으로 학회가 발족이 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셨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어서 네.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매 관리법이라는 것도 생기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장기요양보험법도 예. 맞아요.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2000년도 초중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노인 의료, 예. 노인과 관련된 정책이 입안이 되기도 하고 실행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한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 그때 이렇게 탄생을 해서 지금 올해로 거의 뭐 15년 차를 그렇습니다.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노인 질병과 관련된 예방, 또 치료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이제 학술단체니까 하고요. 예.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인 의료, 노인 복지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실행을 하죠. 그럴 때 학회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노인 질환에 관련돼서 예방, 그리고 치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 꾸준히 계속 해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 될 때
그때 관심을 갖게 될 때쯤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시기적으로 네. 그때 일을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네.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저한테 주어져서 네. 그런 일들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또 우리 어른들, 특히 노인 질환에 관련돼서 더 관심 갖고 또 발전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화 나누면서. 자, 그러면은 현재 이 학회원 있잖아요. 네. 학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등록 회원은 한 850여 명 되고요. 850여 명. 네네. 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이지요. 예,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이제 주로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네. 그 외에 이제 노인 의료와 관련된 뭐 간호사 또 뭐 사회복지사 예. 또 검사나 이런 걸 하는 주로 심리학자 또 뭐 영양사, 약사 이런 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협회에 그럼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정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는데 네. 정회원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경과 전문의들의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정회원은 신경과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 외에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네, 왜냐하면 네. 거기에 어쨌든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네. 두 분이 오신다면 네. 저희가 특별히 네. 심사를 통해서 네. 학회 활동과 또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의 홍보, 홍보, 또 뭐 그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네. 기꺼이 저희가 두 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또 굉장히 또 홍보도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공부 좀 해야죠. 예. 같이 공부해 가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민간요법 이제 네. 쥐가 났을 때 이제 코에 침 바르는 거 그런 건 제가 잘 치료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 주세요.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같아요. 거죠.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회원 자격도 좀 들어봤고요. 의료 관련된 분, 이런 의료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연구도 많으시고 학술 활동도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구 중이거나 좀 뭐 진행 중인 뭐 프로젝트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각자 저희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예. 또는 저희 임원진들은 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들이 다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결과를 저희 학술지에 네. 싣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학회 차원에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노인과 관련된 그 다약제 복용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문제가 네. 굉장히 큰 이슈예요. 특히 65세 이상의 그 노인 실태 조사에 최근에 나온 노인 실태 조사에 보면 네. 노인들의 한 50% 정도가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주변에만 봐도 꽤 정말 많아요. 5가지 이상의 맞아요.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약물을 여러 가지를 복용하게 되면 약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상가해야 될 약물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그 다약제 복용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학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 약 복용하시는 것도 저희 주변에만 봐도 진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서 한꺼번에 막 드시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평소에 좀 걱정은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렇게 약봉지랑 이 비타민 통처럼 생긴 거 있죠? 네.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영양제를 평소에 드실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먹는 약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또 먹기 뭐 부담스러워. 진료실에 와 보면 네. 드시고 있는 약이 막 20가지가 넘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을 많이 복용함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저도 보면서 되게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좀 빠르게 뭔가 이렇게
방안이 좀 뭔가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 회장님도 이렇게 약을 뭐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거는 중요하고 네. 필요하지 않는 약물도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의사 한 분이 환자의 모든 질병을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10년 전, 20년 전하고 또 다르게 지금 현재는 전문 분야가 다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문 분야 이외의 진료는 또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과를 두세 개 이상을 다니거나 또는 병원을 두세 군데 이상 다니게 되면 그러네. 자연스럽게 약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약물 처방을 혼용해서 먹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을 진료 다닐 때는 내가 어떤 약물을 어느 기간 동안 복용하고 있는지 약물의 처방전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가서 탁과 다른 과 진료나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도 저희 아이 병원을 다닐 때 꼭 그 처방받은 약을 꼭 들고 가서 같이 먹여도 되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 약을 딱 보시더니 이거는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약을 그렇습니다. 바꿔서 처방해 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하고 어르신들은 그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젊은 건장한 분들보다는 좀 취약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세심한 관심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좀 뿌듯해지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우 씨는. 네,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눌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 고령화 사회 맞이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급격히 또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가 처한 또 다른 현안들은 또 어떠한 문제들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고령화 문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고령화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고령 사회하고 고령 사회가 된 지 7, 8년뿐이 안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빨리 돼도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유럽 같은 데는 10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7, 8년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들이 실버 쓰나미 또는 뭐 어쨌든 그런 아주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의료 문제만 놓고 보면 고령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노인성 질환이 늘죠.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늘게 되면 당연히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노인 의료비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거와 동시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또 질병이 생기기 전에 병원을 가서 검진도 받고 또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의 노인 인구가 있고 그 1,000만 정도의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20% 정도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데 그 20%가 전체 우리나라 의료비의 40%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우리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시니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들으니까 진짜 더 딱
그래요. 네. 뭐 국가적인 문제 지금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 시니어 분들 개인적 자체로도 이제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겪는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4가지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노년에 느끼는 4가지 고통. 네. 네. 그걸 노년 사고 4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요. 네. 그 4가지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걸 빈고.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왠지 사회생활이 안 하게 되니까 소외되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을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좀 일 그만하세요. 뭘 좀 집안일 하려 그러면 뒤에 가서 쉬세요. 그렇게 그쵸. 얘기하죠. 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의고. 그 중에 4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가 노화되고 능력이 떨어지죠. 노화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병들이 있죠. 그런 4가지 병고, 그 병고. 그래서 그런 4가지 고통을 우리가 노년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여서 네.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에 따라서 네. 그 4가지 고통의 강도나 상황은 개인적인 차이가 아마 많이 그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 노년 사고, 네. 빈고, 고독고, 무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또 뭐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병고, 이거는 나이가 되면서 사실은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노인이 되면은 이 신경계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크죠. 네. 그래서 중장년 또 노년의 설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예.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언가요? 이런 질문에 예. 2가지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측되는 일단 게 있을까요? 치매를 그렇죠. 조금 두려워하실 것 같고. 치매는 무조건이죠. 네. 뇌졸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매와 뇌졸중이 중장년 노년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운. 병이다. 그래서 그 2가지 치매, 뇌졸중이 크고 오히려 이 분들 그 상황들은 암이나 이런 질병보다도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고 있죠. 왜냐하면 유병 기간이 길고 또 가족들의 돌봄도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오랫동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참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매가.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치매 정의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치매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 뭐 2분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깜빡깜빡한다. 치매는 그냥 뭐 이렇게만.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치매라고 하는 용어는 네. 병명은 아닙니다. 증상인가요? 증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네. 원래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분이 후천적으로 네. 뇌 질환 또는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의해서 네. 후천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일생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상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거죠. 기억력도 떨어져 있고 감정 조절도 안 돼 있고 맞아요. 시간관념도 없어지고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매를 일으키는 네. 일반적인 병들이 있어요. 그거를 치매의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치매는 병명이 아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을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예. 100여 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고요. 네. 하나는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 질병이 가장 흔하고 네. 이 두 가지가 8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1번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고요. 네. 이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는 뇌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네. 분해가 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네. 신경세포를 이렇게 괴사시켜요. 죽게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뇌세포도 줄고 그것 따르는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어. 그 외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네. 치료가 가능한 원인도 있어요. 와. 그래서 10%에서 15%는 네.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크진 그렇기 때문에 않지만.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네. 신경과의 진료를 받으러 가면 네.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아니 나 기억력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환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전체 원인의 10%에서 15%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흔한 원인 중에 갑상샘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질환, 예.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예. 있고요. 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결핍. 비타민 네, 결핍. 비타민 B12라든지 뭐 엽산 같은 네. 이런 것들이 결핍이 심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시골에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나서 이제 막걸리 한 잔 예. 드시고 예.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논두렁에 퍽 넘어지면 머리를 툭 부딪혔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네. 한 쓰러지다가. 2주 한 달 있다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좀 갑자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 보면 뇌 CT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네. 오래된 그 경막이라고 하는 그 막인데 그 밑에 출혈이 좀 있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노년의 우울증이 심하면 네. 마치 그게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뭐 뇌 종양이라든지 또는 정상 수두압이라 그래서 그 수두증이 있는데 뇌압이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치료가 가능한 치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한 후에 네.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구강 때문에 또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가졌던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구강 질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치은염, 네. 네. 치은염이라면 잇몸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예. 잇몸 질환이 오래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만성 염증이 신경계 혈관이나 네.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그런 치은염 때문에 발치된 치아의 숫자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던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치매나 뇌졸중 환자를 돌볼 때 이제 의료적인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거와 함께 또 이렇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고려해야 될 것들 좀 같이 확인해야 될 점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제 사실은 노인 질환의 문제는 네. 사실은 질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돌봄의 문제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돌봄.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말씀으로 드리면 네. 노인 의료와 복지는 반드시 연계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주로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 그래서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그렇죠. 안 되죠. 예. 또는 자전거의 앞뒷바퀴처럼 이렇게 연계가 되고 유기적으로 같이 기능이 활성화돼야 온전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노인 의료의 문제는 의료만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의료와 복지가 같이 균형감 있게 지원이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사실은 노인 복지 그중에서도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돌봄을 정교하게 정책적으로 또 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데 이 정교하게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치매가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치매 예방. 그 각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치매는 이제까지 우리 조금씩 얘기 나눈 것처럼 네. 발병이 되면 특히 치매는 그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알츠하이머병하고 혈관성 치매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치매가 잘 생기는 소인이 있습니다. 치매가 잘 생기는 상황은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할 만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 일본은 치매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국가적인 문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조금 떨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평균 수명이 84세고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니까 굉장히 오래 살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최장수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연령이 낮을수록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어렸을 때는 귀 청력을 잃은 경우가 더 사회적인 그 교감이라든지 그쵸. 사회적인 자극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청력 장애가 있을 때 사실 그 기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년에는 핵심적인 건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뭐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는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들, 그다음에 뇌손상 이런 것들도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노년에서 보면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울증, 심리적인 관리가 인지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인들을 젊었을 때부터 인지하고 특히 30대, 40대부터 이런 인지 기능과 관련된 또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혈관성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관리하면 최소한도 한 45% 정도는 예방이 된다. 물론 혈관성 치매를 따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혈관 질환 이후에 생기는 인지장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 비만 이런 것들만 관리를 잘해도 뇌졸중을 80% 정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년에 30, 40대 이후 그때부터 이런 혈관성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오늘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히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나의
그런 상황은 어떤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고 너무 젊음을 믿지 말고 그럼요.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치매나 뇌졸중은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예방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나이 때부터 지금 사실은 예방을 위한 준비를 미리 딱 저희 하네요. 나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데. 많이 예. 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회장님 이제 그 신경과 전문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질환들이 많아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뇌졸중 치매 많아요? 환자를 대부분 보고 있고요. 어이구. 제 전문 분야이기도 그쵸. 하고 예. 그 뇌졸중 치매 전문 분야 중에서도 예방을 주로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나 아직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도인지.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살짝 떨어졌다고 나도 느끼고 주변도 느끼는 가족들도 느끼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그냥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정상과 치매 사이에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분들이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네. 치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혈관성 위험 인자들이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전공이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치매 이런 쪽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전문의로서의 활동 그리고 대한노인 신경학회죠. 이 활동을 두 가지를 하시면서 연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학술 단체고 예. 또 정책 지원을 하고 정책 자문을 자문도 하는 하시고. 그런 역할이 이제 주인데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환자를 진료를 하면 연구 주제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제가 하기도 하고 또 권고를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인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은 현실적으로 조금 적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자문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학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보람됐거나 좀 기억에 남는 의미 있게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학술 단체 장을 뭐 여러 대한신경과 학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 신경계 질환을 보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도 했고 네. 치매학회 회장도 물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제가 책임을 맡기 이전에부터 오랫동안 임원으로 20년 이상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학회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학회가 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환자들 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느끼게 될 때 학회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회만의 포커스를 둔다면 학회가 좀 더 발전을 해서 그 각 분야의 의료 역량 또는 정책 역량 또는 연구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데 제가 일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학회 활동하시는 게 힘드셨을 텐데 그거를 굉장히 본인한테 아주 의미 있고 본인도 발전하는 그런 또 계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앞으로 이제 좀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과 또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학술단체니까 네. 학회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예. 해야 될 건데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학회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추구하고 또 정책 입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신경계 질환 환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 그 질환이 생기면 본인의 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네. 또 가족들은 돌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그 분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 또는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백업 시스템을 우리 학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런 인권, 노인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인 어떤 외침을 통해서라도 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암에 있어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정립돼 있고 아마 우리 사회자들께서도 네. 충분히 네. 알고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말기 환자들에 대한 완화 의료에 대한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효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서 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좀 학회장이 아니라 의사의 어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노인 신경의학 분야에서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 네, 뭐 궁금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예. 아까 이제 노인신경 질환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 질병 자체의 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돌봄과 네. 관련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봄에 있어서 돌봄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을 이제 2008년도 하면서 네.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자격 프로그램들이 이제 2007, 8년도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네.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인력의 사실은 정식적인 직업군으로 가기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아직 인식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또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노 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도 이런 돌봄에 아주 그 질 높은 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 있고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꼭 반드시 만들어서 네. 노인 의료의 완성은 결국은 돌봄과 같이 복지와 같이 연계돼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 때문에 네. 그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네. 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시간이 이렇게 네. 빨리 흘러가네요. 그래요. 네. 끝으로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의사로서 노년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잘 지켜줬으면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끝으로.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빨리 갔습니다. 좋은 얘기 좀 나누다 더 보니. 드릴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더 나오시면 되죠. 상황이 그렇게 벌써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인의 건강과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냐는 각자의 아마 그동안의 경험과 또 상황에 다를 건데요. 제가 이제 항상 강연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나한테 상황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주어진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또 사회적인 관심에 대해서
놓지 말고 예. 또 하나는 그 관심사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 또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분들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표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사실은 과거는 과거인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현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는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오로지 나의 결정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시 현금 갱무 시절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해야 될 때가 그때고 그때를 지나면 네.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지금을 더 적극적으로 네. 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지금을 잡고 네. 누리자.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네요. 네, 명언을 주셨어요. 오늘 그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우리 석승환 회장님과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네. 시니어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